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계세요? 저 오늘 교수님의 요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를 네, 조금씩 네.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나름.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노란색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저희가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2020년대에는 소비가 잘 되지 않고 있다가 2021년도에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2020년에 보면 가장 충격적인 그런 숫자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기름값. 기름값. 국제 유가가 네. 마이너스 37달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물건 팔 때 돈을 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돈을 받나요? 돈을 받죠. 그쵸? 근데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원유를 팔 때 돈도 준다는 뜻이에요. 제발 좀 가져가 달라는 뜻이에요. 2020년 2분기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작용하면서요. 해운 물동량이 멈춰서요. 수출하던 수출 물량이 다시 빠꾸합니다. 심지어 각국의 교통량이 줄어요. 왜? 그쵸. 재택근무하고 락다운, 셧다운하고, 그죠? 여러 수요가 줄니까 이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도 다 멈춰서요. 그러면서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이 원자재 가격이 2020년에 급락했다가 2021년까지 꾸준히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원자재를 크게 구분을 하면 에너지 원자재가 있고요. 철, 비철, 금속 원자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농산물 원자재가 있습니다. 파. 파도 원자재라고 요즘 볼 수 파가 몰랐잖아요. 계란이랑. 예, 파도 원자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계란. 굉장한 의문의 답변이었는데,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요. 왜?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원자재 수요가 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원자재 중에 금속 원자재 구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구리를? 구리? 예, 그런 의미에서 구리를 구리박사님이라고 불러요. 비싸서요? 영어로는 닥터 쿠퍼라고 하는데 구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뻔히 내다 보여진다. 이런 걸 선행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지표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급락하면 그 나라 경제, 그 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이 구리가 이 산업 전반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유도 산업 전반에 안 들어가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쵸. 원유 써요, 안 써요? 제가요? 네. 안 쓴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옷도 원유 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제 저녁에 드신 약도 원유에서 나와요. 약이요? 저 어제 네. 약 먹었어요? 지금 네, 살짝 약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네, 네. 그뿐 영양제, 아니라 영양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네. 우리는 늘상 원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원자재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2020년 저점을 찍고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원자재에 투자하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원유를 비롯한 구리를 비롯한 여러 농산물 중에 대표적인 아까 파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제가 살면서 생뚱맞는 원자재의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그래요? 대표적인 원자재 하면 대두, 아. 그리고 옥수수, 소맥, 뭐 쌀도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겠죠. 네. 이런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치솟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 원자재 가격도 세계에서 중국이 대두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근데 그 중국이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빠르네요. 네, 중국이 가장 빠릅니다. 네. 충격도 가장 빨리 작용했고 딛고 일어선 것도 가장 빨랐어요. 그러면서 대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또 그뿐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환경 산업을 일으키면서 네. 예를 들면 바이오 에너지를 강조하거든요. 바이오 에너지가 뭐냐면 콩이나 옥수수로부터 기름을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부상시키는 과정에서 콩이나 옥수수와 같은 이런 농산물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현상.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에서 아까 구리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왜 금값은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불안할 때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어요? 좀 더 공격적, 위험적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요? 불안정할 때. 안전자산. 안전자산.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에는 금, 달러, 엔화 요 정도가. 왜냐하면 달러나 엔화는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존재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불확실할 때, 위험성이 고조될 때 우리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니까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 그 어떤 공포감이 급증했을 때 금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뚜렷하게 상승했죠. 그럼 지금은? 지금은 금 사시면 안 되죠. 왜? 그 불확실성이 완화되잖아요. 물론 코로나19라는 거 안 끝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처럼 공포감이 있으세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포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감지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전자산보다는 뭐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요? 불안전자산. 불안전자산, 공격적 자산을 투자하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친구들이 주식? 주식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2020년 3분기부터 주식에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변동성을 읽어나가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주식 얘기 나왔을 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엄청 흥분하셨을 텐데 이거는 저희가 또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저희 그러면 원자재 이야기 계속 나눴잖아요. 그러면 저희 원자재 슈퍼 사이클에 따른 뭔가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몇몇 이 금융기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슈퍼 사이클은요, 10년 이상, 15년, 20년 정도 장기에 걸친 원자재 가격 상승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하지는 마시고 슈퍼 사이클이라고 믿고 가시기보다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21년, 22년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겠구나 라고 의사결정하시고 투자 의사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슈퍼 사이클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대에 있었어요. 그게 4차 슈퍼 사이클인데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WTO에 가입합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 교역국 1위국으로 부상해요. 네. 그래서 도시화가 진전되고요. 많은 국영 기업이 민영화되고요. 네.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 잡고 네. 그러면서 원자재를 막 그냥 폭풍으로 쏟아붓듯이 흡수해 간 거예요. 네. 근데 중국만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브릭스의 등장.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차이나, 이 브릭스죠. 이런 나라들이 도시화를 진전시켜요. 그럼 얼마나 많은 철, 구리, 알루미늄 수요가 일어날까? 얼마나 많은 시멘트 수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중산층이 등장해요. 그전에는 못 먹던 사람인데 이제 먹기 시작해요. 당연히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죠. 그렇죠. 또 중산층의 특징,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좀 잘 사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저 잘 사나요? 기호식품을 즐기죠. 기호식품? 그쵸. 떡볶이? 떡볶이. 주로 기호식품이라고 한다면 커피나 코코아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때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한 15년, 20년 가까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흐름이에요. 이런 기존의 슈퍼 사이클들과 비교해 보면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반등은 어찌 보면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이름하여 스몰 사이클이다. 스몰 사이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 22년 정도를 견주해 보시면서 원자재에 투자하는 그런 의사결정 하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네요. 다만 우리 경할몬 여러분들 네네. 혹은 주린이 여러분들 네. 위해서 그럼 원자재 투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그럼 우리 집에 뭐 바케스 같은 거, 뭐 페트병 같은 거 많이 사놓고 석유 담아놓고 있으면 되냐고. 가서 막 구리 사가지고 집에 지하에다가 쟁여놓으면 되냐고. 막 광산에서 네. 캐오고. 네. 그런 게 아니라
이 여러 원자재 가격을 보여주는 그 지표들이 있어요. 원유 가격 그 지표라든가 그 구리 가격 지표, 금 가격 지표가 있듯이 모든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ETF나 원유 ETF, 구리 ETF 그런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ETF 상품 투자할지 좀 공부도 좀 하시고 뭐 투자 기관에게 좀 자문도 받으시고 하면서 원자재에 투자하는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자랄 교수님 덕분에 이제는 뭔가 ETF 필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입니다. 우리 경모달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ETF에 투자하시면서 같이 쏠쏠하게 한번 성장해 나가는 건 어떨까 하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